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소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오늘 반갑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있는 중국 경제, 어제와 오늘의 기사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먹는 화장품에 꽂힌 중국. 미백, 보습, 미용식품 시장에 시장이 뜨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화장품 소비 2위 국가인 중국에서 이 미용식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미백과 관련된 주 소비층, 지우허우 년생들이 이제 그 소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탈모 예방 기능식품과 함께 이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소득 수준 올라가면 이제 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우리가 달팽이 크림이 중국에 가서 히트를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피부 재생력?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한 날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이게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 소재 쪽에 재미난 거는 립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재료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 립스틱을 누가 먹냐? 이제 그거가 이제 바르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이런 농담도 하지만 그래서 이 화장품 원재료 중에서 이제 그 피부 재생력이 굉장히 좋은 원재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마유 크림, 네. 그다음에 이제 달팽이 크림,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철갑상어의 네. 이제 그 등에서 나오는 그 액을 가지고서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이런 정도까지도 가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근데 재미난 건 미백 관련되는 것이 중국도 이제 미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최근의 수요가 높지만 중국이 아프리카로 화장품을 많이 수출을 해요. 아프리카로?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발하고 네. 미백 제품이 이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백과 이제 탈모 이쪽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 네. 이 흑인 앙골라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중국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도 소득 수준 올라가는 지역은 좀 얼굴이 하얘 보이고 싶은 네. 그 화장품 수요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대량으로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곱슬머리 이제 이 살로 파고드는 짧은 머리 네. 아마 이제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머리를 좀 기르고 싶은 그래서 가발 수요가 굉장히 네. 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도 좀 중국에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뜨고 있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탈모 같은 경우는 이게 원형 탈모부터 여러 가지 탈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게 환경오염,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 또 농촌이 아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탈모 쪽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네.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탈모 쪽에서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치료할 수는 없고 예방하고 늦추는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이건 인구가 경쟁력이고. 네. 그래서 지금 시시선에서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구 경제학입니다. 네. 14개 경제학이라고 지금 제목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시장, 또 인구로 본 이제 중국, 거기서 파생되는 산업을 한번 보면 아마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이슈 같은데요. 미얀마 사태가 좀 심각한데, 이게 또 반중국 정서가 이게 현지에서는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공장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유기업 철수는 없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의 일부 철수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미얀마와 좀 가깝게 지내면서 이런 이제
미얀마 쿠데타 이제 규탄을 하는 걸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국에 대해서 현재 반중 심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제사회 뉴스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미얀마는 중국의 에너지의 생명선이에요. 에너지의 생명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석유가 납니다. 네. 중국이 세계 6대 산유국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한 석유의 거의 7, 8% 이 정도로 수입 의존하는데 그것이 주로 중동에서 들어오죠. 근데 그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의 거의 82% 정도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이 말라카 해협을 이제 태평양 함대가 미국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사시에 끊어버리는 순간에 중국은 암흑천재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 생명선이 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인도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네. 또 이제 베트남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거기에 이제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파키스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짜응을 해서 파키스탄에 송유관을 묻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도양에서 바로 저 신장 우르무치로 들어가는 이 송유관이 있어서 그리로 하나 이제 석유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미얀마를 통해서 쿤밍 우리 골프 치러 가는 그리로 송유관이 또 하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라인을 확보하려고 파키스탄하고 미얀마에 엄청난 지원 이제 돈을 퍼부은 거죠. 네. 그래서 이쪽 동네들은 미국말 안 듣고 이제 중국말을 듣는 거죠. 돈 많이 갖다 붓고 많이 네. 주고 있고 지금도. 네. 그래서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그 석유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련했고 이번에 이제 미얀마가 이런 이제 NT한 이게 나오는 게 미얀마 군부가 이제 뭐 다시 쿠데타를 했지만 쿠데타 하기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미얀마 군부하고 중국하고는 뭔가 모종의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 반정부 시위대 입장에서는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제 그게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 석유의 뭐 미얀마의 무슨 안정 민주 이건 중국은 별 관심이 없고 자기네가 깔아놓은 그 송유관의 안전성 때문에 네. 이것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액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군부 세력이 중국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면 중국 기업에 대한 NT가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미얀마라는 게 작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떤 국제 외교사의 좀 가십성으로 저에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속보 기사인 것 같은데요. EU 인권제에 중국도 맞대요. 외교 긴장 고조라는 기사입니다. 일단은 먼저 EU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에 국가를 제재한 건 아니고 관리 10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즉각 EU의 인사에 대한 제재를 맞대응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 가짜 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EU와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는 서로가 시비를 걸기 굉장히 좋아요. 뭐 이제 다음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인권 문제를 맨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인권 문제를 뭐 어떻게 보면 상대국한테 강요할 수 있냐? 그건 이제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 자체보다는 인권 문제 다음번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한 빌미 네. 또는 이제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뭘까요? 경제 문제죠, 결국은. 경제 문제. 네.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유럽이 지금 뭐 중국으로 놓고 보면 지역으로 보면 이제 최대 수출 지역이고 또 이제 수입도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유럽의 많은 기업들 뭐 이제 사업가들이 중국에 대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유럽이 중국을 제재하면 그 똑같은 숫자만큼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한테도 그랬었고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랬었고 서로 보복을 하는 거죠. 티포테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뭐 10명 인권 제재를 한다는 게 뭐 비자 발급을 안 한다든지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권 제재 다음번에 유럽이 뭘 요구를 하냐 이제 그게 중요하고 중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전 포인트를 또 체크해 봤습니다. 네, 산업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택시 앱 디디, 디디 출신인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상용화 준비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최대 콜택시 앱 디디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상용화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두에 이어서 나온 기사고요. 바이두만 로보택시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디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1위의 콜택시 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중국은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런 이야기도 세계적인 메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샌드박스를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한 개 기업에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근데 요것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번에 이제 제한을 풀어주는 요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바이두가 로보택시를 이미 5개 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새로운 회사, 디디 같은 경우는 확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허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또 몰아준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꽁 잡는 게 메인 거죠. 더 서비스를 잘하는, 이제, 회사. 그래서 뭐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관계없이 자율주행을 더 잘하는 회사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빅데이터가 디디 출신은 전국에 우리 같으면 이제 콜택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를 끌어들이게 되면 바이두를 훨씬 더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됐다고 그러면 전국에 순식간에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디디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럼 이제 큰일이 생기죠. 그러나 자율주행이니까요. 그렇죠. 네. 준비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뭐 6개월, 1년 테스트해서 완전히 상용하는 건 아니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레벨로 봐서는 아직은 디디가 바이두의 레벨을 따라가려면 뭐 지금 바이두 같은 거의 6년,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갭은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허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것, 그리고 바이두가 이미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세컨 티어, 넘버 2를 육성하기 위한 정도고, 이것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지 상용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새로운 게 있고 또 이제 디디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홍콩 시장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그냥 우리도 그렇지만은 택시 콜 서비스 정도 갖고서는 매력이 별로 없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디디라는 큰 규모의 회사가 함께 간다면 이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SMIC, 반도체 얘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사 신설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선전시와 손잡고 이 새로운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28나노 그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고 SMIC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이 공동 출자되는 부분이고요. SMIC와 선전시 정부 주도 펀드가 55%, 23%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이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는 SMIC의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거는 제 SMIC가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첫 번째, 그 기술 수준이 얼마짜리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SMIC는 미국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미국 기업이나 이쪽이 중국에 팔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28나노 이상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제 거거든요. 그 이상이라는 건 더 28, 숫자가 높은 거죠. 14나노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가늘기가, 나중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5나노, 7나노를 하는데 28나노면 막 5단계 이상 이 기술 갭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이 SMIC를 제재를 하면서 10나노 이하짜리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28나노는 이것은 이제 장비나 뭐 소재나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캐파를 늘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첨단 장비를 공장을 짓는 건 전혀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지금 이제 그 첨단 반도체 라인 하나 같으면 거의 100억 불 가까이가 들어요. 10조 가까이. 생각보다 금액이 좀 작더라고요. 그렇죠. 2조 4천억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월 10인치 웨이퍼 4만 매라고 그러면 보통 한 5만 매짜리를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5단계 정도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투자 비용도 그 장비 가격이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요. 네. 근데 지금 28나노 이런 것은 이제 자동차니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 바운더리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중국이 반도체 회사들한테 페이버를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네. 그래서 지금 28나노 이상짜리를 그 28나노, 14나노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줘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8나노짜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10년 동안 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떻게 28나노를 한다는 것은 그런 그 세제 혜택? 그런 것까지 고려한. 그것도 이제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기사 보고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 사실 이제 심천 같은 경우는 공장이 거의 다 외국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전 신천시랑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흥미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심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가장 돈 많은 도시예요. 네, 굉장히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죠. 쾌적하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가 이제 IT 회사이기 때문에 그 IT의 주 이제 원재료인 반도체는 이제 심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샹하이 쪽, 뭐 대련, 뭐 이제 수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심천으로서는 이제 통신 장비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이제 반도체라는 그 부품이 들어오게 되면 네.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천이 그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야 하는 측면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도 보면, 아니 뭐 민간기업 공장 짓는데 정부가 이거 그렇게 많은 돈을 댈 이유가 없는데 시가 주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뭐 심천 같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심천시가 이제 만든 펀드가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의 타마섹이라고 네. 그 국가 펀드죠.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헝다그룹이라고 그 프로축구 있는 네. 그 회사가, 부동산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다 뭐 이랬을 때도 거기에 구원 투수 들어간 게 그 현천시 정부 자금이 들어갔고, 망과라고 네. 심천에서 제일 큰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회사도 어려웠을 때 거기 구원 투수로 들어간 것도 심천시가 들어갔어요. 또 심천시가 또 중요한 또 그 전주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예.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복수,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인데, 미국이 화해 금지하자 중국은 테슬라를 금지했다. 이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군인과 공무원의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금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미국이 화해에 대한 이 제재,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일부 금지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게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한 만큼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는 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 발전 포럼,
CDF에 나와서 예, 웃을 때가 아닌데 웃는 모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을 비롯한 어디서든 간첩 활동에 쓰인다면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 중국에서 얻는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그 첨단 기술의 어떻게 보면 재발등찍기라고 할 수 있는데, 틱톡이 네.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우려를 하는 거죠. 그 틱톡에 관한 이제 영상 정보가 이것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빅데이터가 넘어가는 거, 그걸 우려를 하는 건데, 거꾸로 지금 이제 테슬라는 그 FSD인가요? 그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받아들이는 영상 정보를 그걸 이제 IP화해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네. 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주변 그 영상 정보를 계속적으로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 용산이다. 우리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여기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 돌아가려면 용산 이 기지 캠프에 있는 정보가 DB가 다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동형 CCTV가 365, 24시간 가동되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가만 뒀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이 전기차가 이게 200만 대 이상 이제 보급이 됐고, 매년 이제 그게 50%, 100%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제 민감한 시설의 주위에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것? 네. 이런 것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을 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앨런 머스크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안 가져간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은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중국에서 그 기업하는 기업은 서버를 반드시 중국 안에 두게 돼 있어요. 2018년인가 9년인가 그걸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서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갖고 가지를 못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틱톡을 이제 제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스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면 테슬라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화웨이라 SMIC를 이제 딱 물고 있을 때 굉장히 중국이 아팠잖아요. 근데 중국도 너희들의 아픈 약점을 우리는 공략할 수 있어, 이런 느낌처럼 그렇죠. 네,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제 향후 5년간 녹색 금리 주력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녹색 투자를 하는데 이 인민은행이 나서서 적극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금이 기관 추정에 따르면 한 100조 위안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이거를 당연히 이제 인민은행,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녹색 대출을 활성화하겠다. 이것이 향후 5년간의 그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강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무슨 이게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러는 건 이제 조금 생소한데, 중국의 중앙은행은 그 설립 목적이에요. 그 보통은 이제 은행은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것이 경제 성장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3060, 2030년에 이제 탄소 피크, 60년에 탄소 제로, 그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앙은행이 그 자기가 돈 내겠다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시중 은행들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녹색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에 당장 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도적 그 보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에서 앞으로 아마 5년 이 사이에 새로운 큰 테마는 중국말로 이제 뭐 그 탄중, 네. 그래서 이제 CO2 중립, 네. 이게 지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탄소 중립 시장.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중국 시장도 테크주나 뭐 그 사이에 올랐던 이제 수린이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반대로 철강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이 탄중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 탄소 중립에 관한 걸 시나리오로 시리즈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은행이 녹색 금융에 집중한다 그것보다는 네. 중국이 탄소 중립하고 관련되는 산업을 뭘 육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보조를 맞추는 정도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자금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 있는 중국 경제 오랜만에 전명 소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중국의 살아있는 현지의 소식을 내일 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